지난달에 제가 한 달 동안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나 책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책을 안 읽는 나라입니다. 예. OECD 안에서 실질 문맹률이 꼴찌인 나라입니다. 문맹률이 가장 높은 거죠. 예. 실질 문맹률이라고 아세요? 예.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맹과 다름없다. 이게 실질 문맹률이죠. 독서율이죠. 쉽게 말하면. 예. 독서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성찰이 없는 나라예요. 저는 지금 한국의 모든 비극은 성찰의 부재에서 온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혹은 열등생 취급당해요. 생각이 없는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물나게 보고 있죠? 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까지 과연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저열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 본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딜 가나,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카페에서나 심지어 해수욕장에서도 절반이 책 들고 있어요. 네? 우린 뭐 사실은 책 들고 있는 사람 보기가 거의 어렵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3학년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멘토 인터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를 자기는 멘토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동문과를 가고자 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요. 첫 번째로 놀란 것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현직 교사래요. 거기에 좀 놀라서요. 현직 교사니까 한국 교육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일반적인 학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예, 대안학교를 다닌다는데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많은 대안학교들을 강연할 기회가 많아서요. 거기 가서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대안학교 학부모의 80% 정도가 교사랍니다. 이건 정말로 한국 교육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 현실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차마 자기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도 그런 이 대안학교를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국 교육이 완전히 붕괴됐다 하는 걸 이거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독일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자기가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베를린에 있는 영어를 하는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거기 가자마자 수업을 들을 때마다 늘 아이들이 끝나면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아까 그 수업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일요일 날 집에서 불을 꺼놓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걸 처음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자기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그걸 처음 발견했대요. 자기는 그게 베를린에 유학 가서 배운 가장 큰 배움이래요. 자기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칼럼에도 썼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찰을 하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것을 넘어설 때가 된 거죠. 사유하는 삶, 성찰하는 삶,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그런 물적 발전을, 물적 성장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룬 물질적인 이러한 성장은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야말로 경이로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적 성장에 조응하는, 그것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신적 성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 성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중에서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천박한 정신적 수준을 보여준 나라는 없어요. 어딜 가나. 그걸 정말 성찰해야 됩니다. TV 한번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TV를 하는 나라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날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살 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저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아니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한가한 사회예요? 온 천지에 사회적 비극이 난무한 사회인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한국의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런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아마 그 노란 책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연합체예요. 성숙한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 못해요. 우리가 독재를 타도했다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재 타도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민주사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영방송이라고 봐요. KBS, MBC 아마 특히 주요 국가 공영방송 중에서 최악의 공영방송이에요.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저질 이런 저질이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전 낮추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영방송의 문제가 사장을 자꾸 어용사장 앉혀놔서 정권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자꾸 쓰는 것, 그것을 공영방송의 문제라고 많이 보죠. KBS 사장, MBC 사장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 완전히 똘마니들을 딱 앉혀놓고 정권 홍보를 해왔죠.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니에요. 공영방송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용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민화에 있어요. 우민화. 국민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24시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독서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성찰을 위해서만 독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게 독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독서를 했어요. 평생 이렇게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야, 독서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독서라는 게 한 인간을 이렇게 기품 있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늘 책을 읽으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 70 넘었을 때 제가 이제 독서 좀 그만하시고 교회에 다니시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갖다 드렸어요. 효자죠. 그죠?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종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죽음의 형식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허무하지만 죽음은 더 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부여가 사실 필요한 것이고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그거죠. 죽음의 형식을 부여해 주는 것.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좀 그걸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시더니 야,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괴테한테로 돌아갔어요. 예? 예수에게서 다시 괴테로.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 나는 죽음 앞에 당당하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현세에 살다가 당당하게 내 모습으로 가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실은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 후에.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계속 책을 보셨고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 빼고는 병원에 못 가시게 했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지. 그걸 뭐 연명치료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병원에 가는 순간 삶이 아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오래 계시다가 고통이 심해지면 그때 고통을 달래는 수준.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면 고요하게 가시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 전날까지 집에 계시다가 고통이 좀 심해져서 그렇게 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아, 독서라는 게 인간의 삶에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읽었던 책이 괴테를 제일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 문학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로망 롤랑이라고 한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그 셋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거의 모든 상황에 괴테를 인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술을 많이 먹고 만땅이 돼가지고 집에 왔다. 그러면 아침에 제 책상 위에 꼭 뭐가 있습니다. 예. 인생의 절반을 술과 담배로 탕진하려느냐. 괴테. 이렇게 다 밑에 괴테 인용이 전부 괴테 인용이에요. 거기는 모든 상황에 괴테를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독서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부모가 참 특이한 사람들이구나, 예외적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거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떤 성적을 받아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늘 독서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제들이 항상 다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 보는 게 인간의 기본 자세인 줄 알았어요. 인간은 당연히 다른 일 없으면 늘 책을 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평생 늘 책을 옆에다 두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독서 대전이라는데 제가 강연을 하게 돼서 저의 독서 이력에 대해서 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오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예, 이제부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1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1시간 15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지금 주제고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요?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독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공론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과연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당연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만에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예요. 특히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눈들은 경탄의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고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눈으로 봐요. 특히 외부의 눈은. 그런데 동시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거의 OECD에 인간이 기품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조건, 이 지표들을 보면 한국이 거의 다 꼴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놀라운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왜 정작 여기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기품 있고 존엄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는 중요한 불가사의라고 봐요. 어떤 모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순적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하기엔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끝내고요. 뒤에 10분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메모를 두셨다가 제가 말하는 논리의 맹점을 날카롭게 찔러주세요. 그게 최고의 청중입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여기 아이들이 있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정말로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 학생들 또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 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특별히 너무나 많은 걸 망가뜨려 놨어요. 지금 어린 세대 또 젊은 세대의 미래라는 게 너무나 암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암울함이 짙어집니다. 그런데 이 암울함과 맞서야 돼요. 그래야 넘어서죠. 극복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암울함과 맞서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고등학교 또 대학교 신입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자리가 많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서 사실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교실에서 조련되고 있습니다. 훈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한 나라 없어요. 특히 선진국, 우린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에서 이런 교육을 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대고요. 인권 유린이에요.
아무튼 이건 또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순응하는 것, 복종하는 것 아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불복종을 위한 교육.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불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른들에게 복종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을 하되 한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해도 좋지만 어른들을 믿지 마라.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라. 지금 지구상의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무책임한 어른들이 한국 어른들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9월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한 거죠. 이러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독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생태 기후변화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려 전체 선거 이슈의 46.4%를 차지했습니다. 46.4%. 선거 전체의 절반이 생태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이 얻었겠습니까? 녹색당이 가장 많이 얻었죠. 그 이전 선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얻은 게 녹색당이었고요. 지금도 그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독일에 가 있으면서 계속하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일요일 날 선거가 있다면 어느 당을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물음에 압도적 1위가 지금 다 녹색당이에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독일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미래 세대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 그리고 미래 생명.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특히 미래 생명이란 말은 뭐겠어요?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구상에서 태어날 그러한 생명들, 그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도 지금 사는 사람들의 책임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한 철학자가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지금 베를린 대학 철학자인데요. 이 미래 생명 개념이 지난번 독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미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게 거의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이건 대부분 그 위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돼서는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세대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생태적 기후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에 한국 선거 떠올리기도 싫죠?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래도 떠올려야 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우리의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나요? 어떤 새로운 타개책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선거예요. 저런 걸 선거라고 왜 해야 되는지 수백억을 들여서 정말 저런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선거라는 게 온통 뭐예요? 어느 놈이 더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이걸 까는 게 선거예요. 계속. 근데 둘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까기도 힘들어요. 그거 비교하기도 힘들어요. 지쳐요. 너무 끔찍한 일들을 해와서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놈의 처가 더 나쁜가? 이걸 가지고 또 몇 달을 이걸 가지고 또 난리친 거예요. 거기도 별로 만만치 않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데 그 위기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이 심지어 TV 토론을 하는데 기후 생태 변화는 생태 기후 변화 문제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특히 교육 문제 또한 전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해방할 어떠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후 생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또 긴 시간이니까 그만할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조천호 교수 강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천호, 여기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세 분, 예, 많지 않네요. 예, 앞으로 혹시 저를 청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청하지 마시고요. 조천호 교수를 청하셔야 돼요. 저는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 꼽아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조천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기상청장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것을 과학자니까 과학의 언어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고요.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조천호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 그런 강연을 그중에 하나를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하고요. 지금 대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상식이 되어 있고요. 대체로 유럽에서는 60% 이상의 과학자들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22세기가 여기에 대해서 비관론이 훨씬 우세합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생각을 해볼 때 인류는 이번 세기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인류가 사는 것은 이번 세기로 끝. 이게 대다수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대체로 6대 4 정도로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과학기술연구소장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60여 분 정도 제가 강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여쭸어요. 지금 유럽은 21세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관론 속에 과학자들이 많은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분들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소장들이에요.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체로 60% 정도가 그래도 과학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펴고요. 40% 정도가 비관론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유럽을 대체로 우리가 종합해서 봐도 50% 이상이 비관론 쪽에 동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1세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마지막 인류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조그만 어린 아이들은 마지막 인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이 문 닫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조천호 교수의 강의도 들어야 되지만 관련된 서적을 꼭 읽어야 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의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힌 책이 뭐예요? 2050 거주 불능 지구란 책이 한국, 미국, 유럽에서 많이 읽혔어요. Uninhabitable Earth, 지구가 인간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주죠. 지난주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서평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예, 뭐죠? Breaking Boundaries. 그냥 이걸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겼더라고요. Breaking Boundaries. 그냥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을 해서요. 이 책이 지금 가장 많이 읽히는 중요한 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Breaking Boundaries는 뭐겠어요? Boundary, 일종의 위험의 경계선. 위험의 경계선.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의 임계점. 이것을 깨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고 있다. 위험 경계선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상당 부분이 너무나 많이 파괴돼서 이제 이것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입니다. 이 책이 놀라운 것은 2030, 이제 10년 남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근에 나온 책들은 급속도로 비관론이 확장되고 있어요. 비관론이.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독일 녹색당이 다음번에 지금 제1당으로 집권하게 되면 이건 정말 인류사적 사건이고요. 문명사적 사건이에요. 문명사적 사건.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문명사적 사건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은 기본적으로 물질 문명입니다. 특히 한국은 아주 극단적인 물질 문명 사회예요. 물건 많이 갖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아파트, 좋은 물건 갖는 거.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물건에 모든 걸 목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유럽 가보세요. 독일이 그 부유한 나라지만 다들 어떻게 노력을 해요? 최대한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누가 물건 갖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제가 요번에 가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김나줌 고등학교 예술사 선생님인데요. 30년 전에 타고 있던 자동차를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됐냐 그랬더니 38년 됐대요. 이게 가는 게 신기해요. 가는 게 덜덜덜덜덜 하면서 가는 거예요. 크러치도 안 들어가요. 너무 힘을 줘야 돼. 38년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타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식 자체가 우리와 다른 거죠. 네. 독일 학생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왜 그렇겠어요? 소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비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자제한다는 거죠. 한국은 그런 게 있나요? 한국인들은 소비할 때 자부심을 느끼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소비해서 일자리가 생겨. 내가 소비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 내가 소비한 결과 국가가 부강해졌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예요. 일체 이런 논리에 대한 비판 담론이 없습니다. 공적인 공론장에서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국 사회 전체가
문명사적 각성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는 국민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심지어 선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물질에 대한 선망. 대다수의 나라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흐름의 세례를 받은 국민들이 살아요. 탈물질주의. 물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물질주의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사상이 도착조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걸 한 장 넘길게요. 예, 이러한 생태적 파국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넘어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물건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물질로부터 해방된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녹색당이에요. 녹색당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경제적인 발전? 이것을 우리는 저지하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경제 발전? 이거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최초의 정당이에요. 모든 정당이 우리가 더 많이 발전시키겠다. 우리가 성장률을 몇 프로까지 높이겠다. 맨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성장을 저지하겠다. 발전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최초의 정당이 녹색당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이 발전은 지구 종말로의 발전이고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이 성장은 인류 종말로의 성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생태적 대전환의 그러한 계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한국은 녹색당이 아마 0.1% 얻었나요? 지난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녹색당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고요. 최소한 다음번에 녹색당이 한 5%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 한 15석이 되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환경 생태 문제를 공론장에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지난번에 조천호 교수가 우리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태적 지금 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페트병을 안 쓰고 또 분리수거하고 또 가능한 채식하고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위안에 불과해요. 정말 이것을 바꿀 의지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윤리적인 수준의 움직임 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한국에서 최소한 5% 이상을 얻지 않는 한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조건 자체를 상실할 그런 위험이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위기는 국제정치적 파국입니다. 저는 이 위기가 어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높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 파국, 평화의 위기, 전쟁 위기, 이 부분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예? 지금 한국은 전쟁 직전까지 간 게 몇 번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한반도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리전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일종의 오픈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터진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터진다면 어디서 터질까요? 대만 해협 아니면 한반도.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국 보도들 보면 대만 해협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다. 이렇게 조금 위안하는 보도들 많이 하는데 그저껜가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 대만 전문가들, 미 의회 내에서 그들의 90%가 대만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없다예요. 90%가. 예. 그 얘기가 뭐예요? 대만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대만에서 터질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진핑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왜 무력 충돌을 무리하게 감수하면서 대만을 합병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내깔려둬도 올 텐데. 여러분 아시죠? 대만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친중파가 50%, 반중파, 친대만파가 50%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번에는 친대만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또 거기에 맞서는 친중파가 절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만이 무슨 군사적인 무력적인 방식으로 대만 해협에 공격을 가한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하는 게 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한반도의 위험이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중국과 소련 또 이쪽에서는 미국과 일본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죠. 이 대치의 지형은 같지만 대치의 내용은 달라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거의 그러한 대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 세계 지형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의 안경을 써서는 지금의 지형이 안 보여요. 지난 20세기 내내 이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대결 혹은 경쟁이 있었죠.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서로 경쟁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시대는 1990년에 다 끝났어요.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 시대가 지속되는 줄 알아요. 이미 3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지금 30년 전에 동구 사회주의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또 중국도 완전히 자본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이미 전 세계는 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심지어 지금 어디예요? 북한조차도 중국식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에? 우리도 시장 이제 나와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우리도 살아남는 방식으로 가겠다. 중국식 길을 가겠다. 그게 그 얘기예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안 되고요. 지금 세계는 다 자본주의가 단일적인 체제로 지배하는 세계예요. 소련은 이른바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마피아 자본주의. 과거 사회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르죠. 네. 지금 소련의 경우는 60년대 92년에 소련도 쿠데타에 의해서 구소련 체제가 해체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됐죠. 이 러시아는 지금 어떤 형태의 체제예요? 대체로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그 이전에 가장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KGB라고 아시죠? 이 KGB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국가 소유, 인민 소유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거죠. 이들이 새로운 거대 자본가로 변신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러시아 자본주의예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푸틴이죠. 예.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경우도 사회주의 사회라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주장해요. 그거 아세요? 자기들 체제를 뭐라고 불러요?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하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불러요. 한자로 그렇게 써요. 특색. 중국 특색 사회주의. 우리 옛날에 한국식 민주주의. 우리 박정희가 그랬죠. 그런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베이징 대학에 가서 어떤 학술 행사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부 베이징대 교수들이 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소циализмус hinländischer Prägung, 독일 말로는 그렇게 해요. 소циализмус hinländischer Prägung.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프로파간다를 할 때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여긴 지금 학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여기서까지 그러진 맙시다. 중국이 무슨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회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카피탈리스무스 히네주셔 프레궁, 중국 특색 자본주의죠.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도 갖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가진 이런 자본주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 교수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다 절 보고 쓱 웃어요. 자기들은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진영 대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류의 이데올로기적 안경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새로운 안경을 써야죠. 그 안경의 이름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지오폴리틱이에요. 지오폴리틱. 그렇게 보면 보입니다. 명쾌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소위 지정학적 안경이라고 하는 거죠. 지정학적 안경. 전통적으로 세계의 국제 질서는 다 이런 지정학적 힘 관계에 의해서 규정돼 왔던 거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양의 해양 세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일본과 미국 세력, 이것을 씨 파워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힘,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게 어디겠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러시아와 중국이고요. 이것을 랜드 파워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의 대립 구도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대립이 아니고요. 씨 파워와 랜드 파워의 대립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딱 껴있죠. 지금 반도로서 이 씨 파워와 랜드 파워가 지금 대립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껴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의 도식이 지금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항상 이 두 세력이 대립할 때 바로 전쟁터였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두 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1894년 중국과 일본이 부딪혔어요. 어디서 부딪혔나요? 한반도에서 부딪혔죠. 전쟁터는 한반도였어요. 이걸 역사는 청일전쟁이라고 부르죠. 청일전쟁. 정확하게 10년 후에 1904년에 또 랜드파워, 러시아와 씨파워 일본이 또 붙었어요. 어디서 붙었나요? 또 한반도에서 붙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러일 전쟁이라고 우린 부르는 거죠. 1936년에 또 붙었어요. 예? 중국과 일본이 또 붙었죠. 중일 전쟁. 예. 이것은 결국은 한반도를 통과해서 난징까지 갔죠. 이게 지금 청일 전쟁 36년의 상황이죠. 1950년에 또 붙었습니다. 이번에 플레이어가 좀 바뀌었죠. 미국과 중국이 붙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우리는 이것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죠. 1950년. 이것은 전체 구도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는
제2차 미중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지금 이 동북아의 형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무기들이 여기 다 집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세계 군사력 1위, 2위, 3위, 4위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뭉쳐 있어요. 지금 미국 군사력이 여기 다 와 있죠. 아주 현존하고 있어요. 우리 평택에, 오키나와에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1, 2, 3등이에요. 1, 2, 3등. 4등이 어디예요? 4등이 현재는 인도지만 곧 2년, 3년 후에 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여기잖아. 우리가 6위예요. 남한이. 북한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핵은 아주 독특한 핵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북한 핵이 유일하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이에요. 이란이나 파키스탄 핵은 미국 공격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북한 핵이.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화약고예요. 지금 여기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터지면 피난 갈 거 없어요. 그냥 집에 계시면 돼요. 어딜 피난을 가요? 지금은 그 폭발력이라는 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최첨단 무기가 이 한반도 둘레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달라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저는 한민족 전체가 절멸한다고 봅니다. 그냥 민족 전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제가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남북 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험을 너무나 감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의 사례, 제가 경험한 하나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지금 한국에서 잘 몰라요. 그 위험이 어떤 정도였는지. 제가 2017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년으로 가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엔 에릭 프롬이라든가 테오도르 아도르노, 허버트 마르쿠제, 유르겐 하버마스,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낳은 현대 철학의 산실입니다. 거기에 제가 2017년에 연구년으로 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욕설을 막 교환한 거 아시죠? 예,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어요? 노망난 늙은이. 이렇게 막 공격했죠? 트럼프는 또 김정은을 뭐라 그랬어요? 철없는 로켓맨 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런 때가 있었죠? 너는 한 방이면 가 막 이러면서 예? 그때 기억나세요? 독일 공영방송에서 거의 매일 톱뉴스가 한반도 전쟁 임박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여기서는 지금. 독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에요. 그냥 그런 걸 추측성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한반도 전쟁 임박이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 톱뉴스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가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 동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뉴스 이후에 긴급 대담 해가지고 아시아 정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언제 터질 것인가? 터지면 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참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고,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를 주는 신문이에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이런 신문들이 아주 권위 있는 신문이죠. 거의 오보가 없는 신문이에요. 독일에선 그게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입니다. 여기서 일면 톱으로 전쟁이 곧 터진다, 이게 나온 거예요. 한반도에 곧 전쟁 터진다.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터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한국 소식을 보려고. 네이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터진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한국인들 전혀 관심 없어요. 류현진이라는 자가 언제 등판하는지.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소유진이라는 사람이 탤런트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탤런트가 셋째를 가졌구나,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에? 정말 어이없는 나라인 거예요. 어이없는. 그래서 제가 그걸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 노란 책 가신 분은 북핵 위기와 류현진 등판 일정, 이런 제목으로 제가 쓴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방송에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송을 한 줄 알아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침착함, 태연함,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든 독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쟁 터진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첫 뉴스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들의 저 놀라운 태연함은 어디서 오는가? 에? 그러니까 한국인들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전쟁 안 일어나요. 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그 당시에 그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소장이 악셀 호네트라고 아주 유명한 지금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광장에 50만, 100만이 그냥 모이는 나라인데 곧 전쟁이 터진다는데 어떻게 개미 새끼 하나 안 보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는데 No war, peace, 이걸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러한 것, 한국인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게 아닐까? 두렵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국인들이 트럼프가 공격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사인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트럼프가 한국인들은 공격해도 용인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나온 보도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실행 준비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다 밝혀졌잖아요. 유럽에서 그런 보도를 근거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고 전쟁은 어떻게 터지겠어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반격을 하고 이것이 확장되면서 큰 전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994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는 영변 핵발전소지요. 그 당시엔 클린턴 정부였어요. 클린턴 정부에서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폭격기를 시동까지 걸어놨잖아요. 가서 폭격하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일성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전쟁의 가능성은 10,000,000,000,000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000,000,000,000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10,000,000,000,000이 아니라 거의 터지기 직전 50분의 1까지 온 거예요. 터지느냐 마느냐. 그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있어요. 한 번 터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한국인들의 태도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엔 평화운동이 없어요. 평화운동. 그런 전쟁의 위기가 생겼을 때 당연히 원주시청 앞에도 서울시청 앞에도 부산시청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절대 전쟁은 안 돼. 당연히 외쳐야죠. 왜 한국에는 그런 게 없죠? 아까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그 교수가 저한테 물었는데 저도 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쓴 데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비상이 일상이 되면 비상이 아니죠. 그죠? 상습적 위기 상황.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비상이 완전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 이것도 중요한 이유겠죠?